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란 무엇인가 소개를 해드렸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주제는 경영 정보 시스템의 여러 종류 중에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DSS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DSS의 두뇌에 해당되는 가치의 원천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소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DSS의 모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DSS의 두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기법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기준은 사실은 학자에 따라서 뭐 책에 따라서 뭐 이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분류는 그냥 제가 나눈 기준이에요. 제 편의를 위해서, 우리 수업을 위해서 나눈 기준인데, 소위 이제 뭐 AI 기법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도 하고 뭐 다 이제 통칭돼서 활용이 됩니다. 이런 기법들을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분류 기법, 최적화 기법, 가치평가 기법, 그 다음에 군집화 기법, 그리고 전처리 기법,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공부하는데 결국은 이 5가지 주제들을 지난 1주차 강의 계획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분류, 최적화, 가치평가, 군집화 중심으로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요. 뭐 마지막에 전처리가 있는데, 이 전처리는 그냥 오늘 수업에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따로 어떻게 뭐 이렇게 독립해서 다루지는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다뤄보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법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분류 기법이 돼요. 분류 기법.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분류가 이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분류 모형의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 활용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자 하고요. 지난 우리 그 수업 계획 때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전체 수업에 우리가 반 이상이 그죠, 분류 모형에 할애가 되어 있음을 이미 확인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형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한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뜯어가면서 분류라는 건 무엇인지, 최적화라는 건 무엇인지, 가치평가라는 건 무엇인지, 군집화라는 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전처리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분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류 모형 분류 기법입니다. 분류라 함은 영어로 class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classification, 즉 클래스별로 나누어 놓은 거, 클래스별로 쪼개는 거, 이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자,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분류 모형에는 어떤 정답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어떤 정답에 의해서 분석 대상을 2개의 집단이나 혹은 3개 이상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는, 분류하는 그런 어떤 예측 모형을 우리가 분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도 예측이다 한번 해봅시다. 올해까지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내년에 부도가 날까 안 날까를 내가 예측하고 싶어요. 부도가 날까 안 날까. 그거는 2개의 상태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거죠. 부도가 난다 1, 안 난다 0.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내년이 되면 정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내년에도 그 기업이 안 망하고 있으면 안 망한 게 정답이고, 내년에 그 기업이 망해버리면 망한 게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있는 거죠. 현재 모를 뿐이지. 정답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정답은 있는데,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그 정답이 맞을까 틀릴까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분류하는, 2가지 상태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게 분류 모형의 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경영 의사결정 문제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예측하는 분류 문제가 되죠. 정답 있어요, 없어요? 정답 있죠. 실제로 그 고객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정답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고객이 내일 다른 데 회사로 나를 배신 때리고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그걸 우리가 고객 이탈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탈할 경우에 1, 이탈 안 할 경우에 0. 이것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정답이 있는 그런 예측 문제가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든 이 세 가지 예, 그리고 여기 기상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일기예보 같은 거 보시면 내일 비 올 확률은 70%입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은 80%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내일 눈 올 확률은 50%입니다. 이런 이제 기상 예보를 보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어떻게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과거 이러이러한 기상 상태를 전일 보였다면 그 다음 날 비가 왔으면 1, 안 왔으면 0, 이런 식으로, 눈이 왔으면 1, 안 왔으면 0, 이런 식으로 과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로 분류 모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예측 결과를 토대로 비 올 확률이 70%다, 눈 올 확률이 5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가 온다 1, 안 온다 0, 눈이 온다 1, 안 온다 0,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정답도 있죠. 실제로 내일 돼보면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이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예측 모형이 됩니다. 분류 모형이 됩니다. 이렇게 부도가 난다 안 난다,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예측 문제를 특별히 우리 뭐라고 부르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이너리,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다 보면 꼭 등급이 두 개만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등급을 예측한다 그러면 VIP, 다이아몬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업의 채권도 비슷해요. 기업의 채권도 예를 들어서 AAA, A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부 어떤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런 분석 대상이 두 개의 집단이 아니라 세 개 이상이 되는 그런 집단들도 있는데, 그렇게 세 개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문제들을 영어로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영 분야의 예제에서는 채권 등급 예측이나 고객 등급 예측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두 유형을 모두 합쳐가지고 우리가 분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분류 모형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가장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이 통계 모델에 기반한 예를 들면 다중 판별 분석이라든가 우리가 MDA라고 합니다.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아니면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통계에 기반한 모델이 됩니다. 이런 기법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통계에 기반한 모델들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회귀의 회귀식에 이제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의 선형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다단한 세상은 X와 Y와의 관계를 선형 관계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기에는 너무 이제 복잡한 현재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존의 통계 기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로 이제 예를 들면 인공신경망, 이런 기법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기반 추론이라는 기법,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는 접근법,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학자가 개발한 SVM이라고 하는 또 분류 기법들이 있어요. 이 SVM 역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 모형은 가장 그 이용 가치가 높은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을 하는 데 사용이 되니까요.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 요새 이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은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인공신경망 기법이 고도화돼서 발전된 현재 이름 모델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까지 포함해서 이번 학기에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디스크리트한 값이죠. 그죠? 서로 분절되어 있는 두 개 중에 하나, 0 또는 1 이렇게,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 뭐 0, 1, 2, 3, 셋 중에 하나, 뭐 넷 중에 하나 이런 식의 분절된 디스크리트한 값을 예측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값 자체를 예측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내일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될까? 이런 거. 내일 환율은 얼마가 될까? 이거는 환율이라는 값, 코스피라는 값 자체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값 자체를 예측하는 문제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클래스를 예측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런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리그레션, 회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값 자체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예를 들면 신경망 기법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사례 기반 추론 같은 경우는 리그레션 같은 예측도 가능한 그런 기법이라는 점 좀 뭐 참고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또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예,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분류와 회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혀 다른 개념인데 요 차이를 여러분들 잘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은 두 개가 됐든 세 개 이상이 됐든 어떤 집단, 클래스, 디스크리트하게 떨어진, 예, 이렇게 이산화된 집단을 예측하는 기법이 분류 기법이에요. 이 분류 기법은 그러니까는 목적이 뭐겠어요? 실제로는 1인데 이거를 0으로 잘못 분류한다거나, 실제로는 0인데 이거를 1로 잘못 예측한다든가 하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분류라고 하죠. 오분류.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모형의 경우에는 성능을 보통 예측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얼마나 1을 1로, 0을 0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냐.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분류 모형의 우수성을 평가한다고 하면, 회귀 모형은 어때요? 회귀 모형은 클래스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값 자체를 예측하는 모델이 회귀 모형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될까? 내일 환율이 얼마가 될까? 이런 값 자체를 예측하는 게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예, 여기서는 기준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면 뭐 1500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뭐 누구가 더 그 1500과 오차가 덜 나게, 예, 차이가 적게, 절대값으로 봤을 때 차이가 최소화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수한 모델을 판단하는 그런 원리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요 예시 한번 잘 보세요. 요 예시. 자, 어떤 사람이 나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벌어야겠어. 요새 실제로 이런 개인 투자자들 많죠.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막 주식이 막 폭락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주식 투자에 들어갈 때다 이래가지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들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화된 주식 매매 이제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인 데이터 과학자가 요런 깜찍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생각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내일 주가 지수가 오를까 내릴까, 이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면 무슨 문제가 돼? 분류 문제가 되죠. 그 중에서도 무슨 문제? 둘 중에 하나 예측하는 거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죠.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축을 하면 내일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하는 방향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그것만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것만 예측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일 주가 지수의 값 자체를 예측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주가 지수가 얼마인데 내일 주가 지수는 값이 얼마가 될까를 예측을 하면, 즉 회귀 모형을 구축을 하면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도 그 값을 보면 오늘 거보다 높게 예측됐는지 낮게 예측됐는지를 보면 오늘보다 오를지 내릴지도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모두 알 수 있어요. 오늘보다 얼마나 많이 오를지 조금 오를지 이것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무조건 회귀 모형으로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네. 왜냐하면 방향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의 정도도 맞추고,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 과학자가. 이 사람 타당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정답.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생각. 이렇게 개발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요 아래 예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600이에요. 예, 그런데 내일 코스피 지수가 실제로 1650이 될 거라고 칩시다. 이게 정답이라고 칩시다. 예, 아직 안 돼봤지만 내일 사실 정답은 1650으로 예측했어야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회귀 모델, 값을 예측하는 거니까 회귀 모델이잖아요. A라는 회귀 모델은 1750으로 예측했어요. B라는 회귀 모델은 1580으로 예측했어요. 자, 그러면 A 모델이 잘 맞춘 모델이에요? B 모델이 잘 맞춘 모델이에요? A 모델이 잘 맞춘 모델이야? B 모델이 잘 맞춘 모델이야? 만약에 나한테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이 중요한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A 모델은 오늘에 비해서 주식이 오른다고 예측한 거예요? 내린다고 예측한 거예요? 오른다고 예측한 거죠? 그죠? B 모델은 오른다고 예측한 거예요? 내린다고 예측한 거예요? 내린다고 예측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게 오를지 내릴지가 중요한 거였다면 A가 좋은 모델이죠. 그죠? 실제로 50만큼 올랐는데 물론 이제 오른 만큼의 그 값은 틀렸지만 오른다는 방향은 얘는 맞췄잖아. 얘는 방향이 아예 틀렸는데. 그죠? 그래서 나한테 방향이 중요한 거였다면 A 모델이 잘 맞춘 모델이고 A 모델이 각광받아야 되는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회귀 모형의 관점에서 봅시다. 회귀 모형은 뭐가 좋은 모델이라 했어? 실제값과의 오차가 최소화된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 했잖아요. 실제 정답이 내일 코스피 지수의 정답이 얼마였어요? 1650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그걸 얼마로 예측했지? 1750으로 예측했어요. 자, A 모델이 발생시킨 오차는 얼마예요? A 모델이 발생시킨 오차는 예측값인 1750에서 실제값인 1650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얼마? 100만큼의 오차를 발생시켰어요. 100만큼의. 그런데 B 모델 봅시다. B 모델은 실제값은 1650인데 예측값은 1580으로 예측했어요. 요거에서 요거 차이 빼보면은 얘의 오차는 얼마가 나와요? 70이 나오지. 70. 그죠? 얘는 오차가 100인데 얘는 오차가 70이에요. 그러면 오차 100짜리 모델이 좋은 모델이 오차 70인 모델이 좋은 거예요? 회귀 모형의 관점에서는 얘가 좋은 모델이에요. 얘가. 왜냐하면 1650보다 오차가 적거든. 16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다 얘가 오차가 적거든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의 중요한 거는 크기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뭐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내일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되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주식을 사야지. 내일 오를 거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지. 만약에 내일 주식이 내릴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일 떨어질 거니까 오늘 바로 팔아야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주식 매매 의사결정은 우리가 뭘 알아야지 예측할 수 있다? 방향을 알아야 매매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 의사결정은 값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매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리그레션은 학습을 할 때 내일 오를지 내릴지의 방향을 고려하고 학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방향은 중요치 않아. 방금 얘 보셨잖아요.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줄이는 방향으로 예측값과의 실제값과의 오차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요. 회귀 모형은. 그렇기 때문에 회귀 모형으로 방향도 맞추고 값의 크기도 맞추겠다. 이거는 욕심이 과한 거예요. 욕심이 과한 거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회귀 모형은 애초부터 학습을 할 때 오차만 최소화할 방향으로 학습을 하지 그것이 실제값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 이 방향은 애초부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는 생각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최적화 기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목적. 예,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 예,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예,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이익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예,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그쵸 이익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매출액을 극대화하든가 아니면은 비용을 최소화하든가 이런 이제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매출을 극대화한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뭐 광고 홍보 비용을 엄청나게 써대고 그 다음에 판매 사원을 엄청나게 고용해대고 이러면은 매출이 막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세일즈 판매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마케팅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기법은 이런 거예요. 늘 최적화 기법에는 제약 조건이 있어야 돼.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이 없으면 그냥 극대화하거나 극소화하면 되죠. 제약 조건을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제약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특정 목적 함수, 이거는 이제 뭐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 변수들의 최저값을 도출하는 기법을 우리가 최적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 즉 경영의 최종 목적인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고 그 이윤 극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최적화의 주제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최적화 기법은 분류 기법 다음으로 경영 의사결정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얘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새 막 마스크 생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가 필터 재화가 이만큼 있고 뭐가 이만큼 있고 공장이 이렇게 기계의 용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조건을 다 반영해서 최대로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뭐 예를 들면 각 마스크 모델을 얼마씩 어떻게 생산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하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최적화 기법의 예입니다. 아니면은 뭐 A부터 Z까지 내가 이제 여기저기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동거리 혹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유통 경로는 뭐냐, 이런 것들, 이런 게 대표적인 최적화 기법의 응용 사례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어 왔던 최적화 기법은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1940년대 50년대에 개발돼서 과거에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던,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최적화 기법입니다. 수학에 기반하고 있고요. 이거는 최적회를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이 답이 진짜 정답이야, 최적회야라는 거를 찾아주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기법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선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형계획법의 단점은 제약 조건이나 목적 함수가 반드시 선형 함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즉 y는 ax 플러스 b 이런 것처럼 x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y는 일정하게 a씩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선형의 가정은 사실은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잘 맞지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시장에 귤을 사러 갔다고 칩시다. 근데 봤더니 귤 10개에 3,000원에 팔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귤이 많이 필요해서 30개를 사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아니 3,000원에 10개인데 내가 90개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정가 9,000원 내고 사오세요? 예, 아줌마한테 사올 때? 안 하죠. 아줌마 저기 덤 없어요? 이러면서 뭐 2개 3개를 더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충 퉁쳐가지고 10,000원에 100개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산다든가, 뭔가 이런 그 선형적이지 않게끔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선형계획법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우리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진짜 뭐 한 5% 될까요? 예,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비선형적인 복잡한 제약 조건 하에서도 정해진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인간이 이렇게 보는 어떤 자연계, 바깥 세상 이런 데서 그 힌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재밌는 기법들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의 원리, 진화론에 근거해서 최적회를 찾아내는 기법이에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하는 이 기법은
쇠 담금질의 원리를 이용해요. 쇠를 담금질하는 거. 여러분 그 대장장이들이 쇠 담금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쇠를 뜨겁게 데핀 다음에 막 때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물에 확 식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달궜다가 또 때려가지고 한 다음에 또 확 식혔다가 이런 걸 막 반복하잖아요. 그런 원리를 최적화해를 찾는 데 활용을 하는 기법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에요. 뭐 타부 서치라는 기법,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개미들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흉내내서 만드는 뭐 그런 기법. 제가 최근에 본 기법 중에는 잠자리가 또 뭐 무슨 무리를 이끄는 그런 자연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기도 하고, 자연에서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나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해나가잖아요.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그게 일종의 최적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수업에서는 선형계획법, 그리고 선형계획법을 좀 확장 변형한 정수계획법, 그리고 다윈의 그 적자생존의 원리에 기반한 유전자 알고리즘, 이렇게까지 최적화 기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적화 기법도 중요한 지식공학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평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치평가 기법은 정성적인 측정 대상에 대한 가치를 정량화해서 비교 평가하는 기법이에요. 제가 국민대학교에 합류하기 전에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를 뭘 도입할 거냐. 보잉사의 뭐 F-15 뭐였죠? 지금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F-15E였나? 뭐 그거랑 뭐 F-35 중에 어떤 거를 도입할 거냐? 뭐 말이 많았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것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리려면 사실은 뭐 F-15는 몇 점? 80점. F-35는 뭐 85점. 그렇기 때문에 F-35 승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몇 점 더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정비의 편리함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정비가 얼마나 편리한지, 조종사의 뭐 작전 통제권, 뭐 향상 능력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정성적이기 때문에 정량화하기 어려운데, 이 AHP라고 하는 기법, 그 밑에 있는 ANP라고 하는 기법들은 이렇게 정성적인 대상을 정량화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AHP를 이용을 해서 각 전투기 후보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실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KDI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 KDI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뭐 예비 타당성 평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뭐 그 지하철 같은 거 새로 놓을 때 이거 사업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할 때도 예비 타당성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걸 통과해야만 정부 예산이 집행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에도 다 AHP 분석이 사용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지만, 처음에 그 세종시에 우리 자리 잡을 때 제2의 행정수도를 어디에다 건설할 것이냐, 그래서 뭐 세종시도 후보였지만 당시에 뭐 대전에다 할 거냐, 뭐 어디에다 할 거냐, 뭐 여러 도시들의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디가 가장 최적일까를 결정할 때에도 이런 AHP에 기반한 이런, 왜냐하면 이제 정성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AHP, ANP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안내 소개도 해드릴 거고,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포락 분석이라고 하는 성과평가 기법에 대해서도 가치평가 기법의 한 예로 이번 학기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주 할애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류군집화 기법이 있습니다. 분류군집화. 자,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클러스터링을 분류라고 번역해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분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이제 군집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군집화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여기 다시 봅시다. 위에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제가 분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클러스터링도 분류라고 하면은 똑같이 분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군집화라고 해서 이제 다르게 차별화해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 클래시피케이션과 여기 나와 있는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죠. 뭐가 다르냐. 예.
일단 뭐가 같으냐? 같은 점은,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 큰 방대한 데이터를 요 집단, 요 집단, 요 집단 이렇게 집단별로 그룹으로 나누어 준다는 거, 분류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어로 분류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렇게 집단별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클러스터링과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은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앞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정답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정답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날 거냐 안 날 거냐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진짜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이 기업이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클러스터링은 정답이 없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어떤 기준이나 정답이 없어요. 클래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이 그냥 데이터의 본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저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해서 묶어주는 기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2개 집단으로 나눈다든가 3개 집단으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서로 유사한 동질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들을 묶어주는 기법을 우리가 군집화 기법, 영어로 클러스터링 기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기법의 적용 사례는 기업들이, 자,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 고객이 뭐 1000만 명이다. 너무 많잖아요. 이 1000만 명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마케팅 효과 떨어지겠죠. 그래서 SK텔레콤 어떻게 하고 있냐?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고객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이 고객을 10개의 집단 중에 하나로 분류해요. 네, 뭘 갖고 분류하냐면 다양한 변수들을 보는 겁니다. 이 고객의 나이, 성별, 뭐 데이터 사용량, 뭐 직업, 뭐 이런 것들 막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가지고 유사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예, 유사한 사람들끼리 묶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묶었더니 저는 뭐 40대 직장인 그룹에 묶였다. 그러면 다른 40대 직장인 그룹과 동일한 마케팅 메시지를 저는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 20대 대학생 그룹으로 묶였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20대 대학생 또래들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들을 집단에 따라서 세분화할 때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클러스터링 기법에는 뭐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 비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 그 대표적인 예로 K-민즈, 그 다음에 신경망 모델에 기반한 자기 조직화 지도라는 클러스터링 기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주차 동안 요 기법들을 강의 후반부에서 배우게 될 그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처리 기법이 있습니다. 자, 전처리 기법은 얘는 이 자체가 뭔가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앞에서 소개한 분류 예측 모형 있잖아요. 분류 모형. 이런 분류 모형의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하게 뭔가 양념을 치고 뭐 좀 약간 변형을 가해주는 거죠. 적절하게 사전 처리를 해서 소위 인포메이션 게인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 데이터가 담고 있는 정보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그 안에 포함되게끔 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전처리 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처리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군집화 기법이에요. 방금 배웠던 군집화 기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에게 이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이걸 예측을 하는데,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살까 안 살까를 통으로 예측하는 모델보다는 20대 대학생 고객에게 살까 안 살까 예측하는 모델 만들고, 70대 노인 고객들 대상으로 이 고객이 살까 안 살까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40대 직장인 그룹에 대해서 이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예측 모델을 이렇게 각자 나눠서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는 모델들별로, 이렇게 모델별로 세분화되니까, 전문화되니까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군집화 기법이 전처리 기법으로 사용된 예가 되는 거예요. 일단 군집화 기법으로 전체 고객 데이터를 뭐 40대 직장인, 70대 노인, 뭐 20대 대학생 뭐 이렇게 나누고, 그 나눠진 거에 대해서 분류 기법을 적용하니까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더라. 뭐 이런 게 이제 군집화 기법을 전처리 기법으로 사용하는 예가 됩니다. 전처리 기법의 또 다른 예로 Feature Discretization, 이름이 복잡해요. Feature Discretization 기법이 있습니다. Feature는 변수란 뜻이에요. 변수. 예, 입력 변수. 예. 그러니까 입력 변수를 뭘 한다?
discretize 한다고 돼 있어요. discretize하다는 건 뭐냐면 뚝뚝 끊어지는 이산적인 이산화된 네, 그러니까 discrete의 반대말이 continuous예요. continuous는 연속적이라는 의미죠, 그죠? discrete는 연속적이지 않은 거야. 뚝뚝 끊어진.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discrete 하는 거예요. discrete한 데이터예요. 예, 클래스로 쪼갠 게. 근데 이거는 동사잖아요. discretize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원래는 컨티뉴어스한 변수 값인데 이 연속으로 변하는 이 변수를 내가 일부러 구간화하거나 등급화해서 클래스 변수로 변환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라는 변수가 있어. 키. 예. 키. 남자의 키. 뭐 그러면 뭐 어떤 분 뭐 150, 160, 170, 180, 190 이렇게 있을 거 아니고 뭐 키는 원래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연속해서 측정되는 값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173, 어떤 사람은 뭐 187, 어떤 사람은 뭐 165, 뭐 이렇게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값이. 원래는 컨티뉴어스한 값인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쓰지 않고 구간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의 키의 범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75에서 뭐 190 사이면은 뭐 상급. 약간 좀 뭐 적절치 않은 예일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그 중간급은 뭐 중급, 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뭐 하급,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중하로 나눈다든가 뭐 A, B, C 등급으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원래는 연속으로 이렇게 변하는 값을 갖는 어떤 변수 값을 등급화하거나 구간화해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화 되어 있는 디스크리트한 변수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연속했던 정보량을 구간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면 이거는 인포메이션이 원래 개인된 거예요, 로스가 된 거예요. 원래는 멀쩡하게 연속적인 뭐 작은 미세한 차이도 다 담고 있던 데이터를 내가 구간 단위로 뚝뚝 끊어버리면 인포메이션 개인이에요, 인포메이션 로스예요. 인포메이션 로스죠. 원래는 정보가 손실되는 거예요. 원래 그 과정에서 컨티뉴어스 했던 변수를 내가 디스크리트하게 줄이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이론상 인포메이션 로스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느끼는 매력도나 호감도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에서 키라고 하는 그 연속된 값을 그대로 입력 변수로 넣을 때보다 차라리 아까 그 구간화에서 했던 상중하 혹은 A급, B급, C급 요 변수가 훨씬 더 잘 여성이 느끼는 매력을 설명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인포메이션 개인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연속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구간 데이터로 바꿀 때 아까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상급은 예를 들면 뭐 170, 뭐 8 이상에서 뭐 190 사이로 한다. 그 기준값을 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기준값에 여성의 심리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그 안에 개인이 된 거죠.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급이라는 걸 정의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성의 매력도를 예측할 때는 굉장히 설명력이 있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또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방향 예측하거나 이런 거, 주식 투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데에서 이 피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런 시계열 지표들 중에 어떤 범위 내에만 움직일 때는 그 변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임계치를 확 넘었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이 변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면은 임계값을 넘으면 1, 안 넘으면 0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거예요, 변수를. 그렇게 해서 그냥 연속으로 변하는 그 값을 모델에 넣었을 때는 아무런 설명력이 없는데 임계값을 넘었을 때 1, 안 넘었을 때 0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한 새로운 파생 변수는 굉장히 설명력이 높고 뭐 주식시장의 방향을 설명할 때 뭐 그런 어떤 연구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Feature Discretization 기법이다. 예, 변수를 이산화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CA, ICA라고 하는 기법들은 이런 거예요.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쓰다 보면 입력 변수가 뭐 요새는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뭐 변수가 막 200개, 300개, 많게는 1000개, 2000개, 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력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변수를 다 어디에 활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변수들의 값의 어떤 분포나 패턴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퍼져 있어서 스파르스하게 퍼져 있고 하면은 뭔가 이게 이제 응축된 내용이 아닌 거죠. PCA나 ICA는 그렇게 차원이 많은 변수 값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공간상에서 분석을 해서 가장 차별화된, 가장 독립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숫자만큼의 변수로 축약시켜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을 응축시켜서 패턴이 잘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 PCA, ICA 기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동시에 어떤 효과도 누릴 수 있냐면 노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축약한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의미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미세하게 마이크로하게 변하는 그런 오차값들은 자연스럽게 좀 날아가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더라. 이런 기법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퍼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의 인포메이션 게인을 가져오는 좋은 기법 중에 하나인데, 퍼지 이론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이 에어컨이 이제 어떤 온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실내 온도를 딱 측정을 해요. 실내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몇 차원 변수예요. 실내 온도를 섭씨 온도로 측정한다. 1차원 변수죠. 변수 하나잖아요. 지금 온도 몇 도 이거 하나 1차원밖에는 못 갖는 1차원 변수예요. 만약에 지금 온도가 20도다, 뭐 27도다, 하나의 그 값만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퍼지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퍼지는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25도 느낌이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날씨는 따뜻한데, 오늘 좀 추운데, 오늘 좀 쌀쌀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퍼지하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퍼지 시오리예요. 자, 그래서 이 퍼지 시오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온도가 밖의 기온이 10도쯤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0도라고 칩시다. 섭씨 10도. 자, 섭씨 10도를 뜨겁다라고 느끼는 사람,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10도를, 섭씨 10도를 뜨겁다라고 느끼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제 생각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 명도. 10도를 뜨겁다고 할 사람은 뭐 미치지 않고는 없겠죠. 그러면 10도라고 하는 섭씨 온도는 0만큼 뜨겁다죠. 0 뜨겁다. 0 뜨겁다. 아무도 없을 거니까 0 뜨겁다예요. 자, 10도라는 온도를 덥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까요? 덥다? 덥다라고 느끼는 사람? 뭐 에스키모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01명.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면 10도, 섭씨 10도는 0.01, 예를 들면 덥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0.01 덥다. 10도라는 온도를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따뜻하다고 느끼기에는 살짝 좀 쌀쌀하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더운 아주 추운 극지방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뭐 이 정도면 뭐 따뜻하고 온화하다, 뭐 10도 정도를 온화하다라고 느낀다, 따뜻하거나 온화하다고 느낀다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5%에서 20%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다 그러면 0.2로 뭐 온화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도라는 온도는 한 그래도 100명 중에 30명 정도, 아니 한 50명 정도는 시원하다고 느낄 것 같아. 50명 정도. 그러면 0.5 시원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이거를 춥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까요? 10도가 춥다? 뭐 있겠죠. 예를 들어 한 20% 정도는 춥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0.2만큼은 춥다.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 데이터는 20도씨라고 하는 자, 섭씨 10도, 섭씨 10도씨라고 하는 1차원 변수였어요. 1차원. 예. 기온이라고 하는 1차원 변수였는데 이거를 지금 퍼지하게 바꿔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뜨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이에요. 0. 예. 0은 뜨겁다. 0만큼 뜨겁다. 이건 뜨겁다예요. 제가 마우스를 글씨 쓰기 어렵기 때문에 뜨겁다. 이거를 덥다고 느끼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일 거야. 0.01 예, 만큼 덥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온화하고 따뜻하다고 느낄 사람 한 15% 정도 될 것 같아. 0.15 온화하다 뜨겁다. 그 다음에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 50% 될 것 같아. 0.5만큼 시원하다. 춥다고 느끼는 사람 한 20%는 있을 것 같아. 0.2 정도. 예, 춥다. 여기서는 몇 차원이었어요? 1차원이었잖아요. 1차원. 그죠? 1차원. 네. 그런데 이 1차원짜리 온도라는 변수를 fuzify 하니까, fuzzy로 확장을 시키니까 지금 몇 차원이 됐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무려 몇 배로 뻥튀가 된 거예요? 5배의 정보량을 갖는 변수로 인포메이션 게인이 된 거예요. 인포메이션 게인이. 그죠? 1차원짜리 온도라는 변수가 0만큼 뜨겁다, 0.01만큼 덥다, 0.15만큼 온화하다, 0.5만큼 시원하다, 0.2만큼 춥다라는 5개의 차원으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이거에 반응해서 대응을 하려고 할 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때 더 잘 맞겠어요? 5개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잘 맞겠어요? 5개 가지고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다 라는 원리가 바로 퍼지 이론이에요. 퍼지 이론. 인간의 의사결정은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값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이런 퍼지한 표현들에 의해서 판단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포메이션 게인이 이루어진다는 게 퍼지 이론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5가지 기법들 쭉 살펴봤는데 이런 기법들이 이제 과거에는 어떤 기법은 인공지능 기법, 어떤 기능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어떤 기법들은 뭐 다른 표현들로 많이 불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지식공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공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퍼져 있는 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이런 게 다 의미 있는 지식들이죠. 이런 의미 있는 지식들을 추출하는 그런 기법들이다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수업 내내에서는 지식공학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예, 이런 지식공학적인 관점들의 기법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공학 기법들을 만약에 CRM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아니면 어떤 고객이 뭐 사기를 친 걸까 안 친 걸까 연체를 한 걸까 안 한 걸까 이탈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거 예측하려고 한다면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쓸 수 있겠고요. 이 고객이 지금 들어오면 잠재적으로 어떤 등급을 갖게 될까 이런 거 예측하려고 하면 이런 W 모형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지식공학 기법들을 경영 의사결정 문제에서 다양하게 요건 이제 CRM 마케팅에 쓰는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연습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일단 분류 기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분류 기법을 쭉 설명을 하려면 공통된 어떤 하나의 사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 사례, 요게 이제 사실은 제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사용했던 수집했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제가 이렇게 막 같이 수업 시간에 써도 되냐? 예, 됩니다. 왜냐면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뭐 개인 민감 정보 같은 거는 다 이제 지우고 비직별화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습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온라인 다이어트 포털 사이트인데요. 요 사이트는 2000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 회원 수는 약 20만 명 당시에 구매자 수 약 10,000명 페이지 뷰는 이렇고 월 평균 매출액 한 1억 정도 되는 156종의 각종 다이어트 관련 상품을 취급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상품들이 있지만 제품과 컨설팅이 포함된 토탈 서비스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그거를 이제 이 사이트가 되게 팔고 싶어 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그걸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사이트의 장점은 다이어트 사이트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맞춤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본인의 뭐 체중, 뭐 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인구 통계적인 프로필 정보들을 이 사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잠재 고객을 예측해서 다이렉트 마케팅을 수행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번 학기 내내 요 케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좀 운영을 하겠다,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세스에서는 뭐 셈마라고 하는 방법으로 쓰는데 다 비슷비슷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샘플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샘플링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변환을 하고 전환을 하고 마이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 마이닝의 과정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는 과정인데, 우리 수업의 99%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런 기법도 있다, 저런 기법도 있다, 이런 기법도 있다, 이렇게 기법들을 배우고 그 기법들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실무에 응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입할 시간 전체 시간을 100이라고 했을 때 70에서 80%는 단언컨대 여기에 소요돼요. 전처리와 전환. 뭐 제가 이제 과제로도 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로 데이터는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노이즈도 많이 껴있고 문제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분석하기 좋게 만드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거는 책이나 강의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 부분 특별히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 다음 파트가 이제 파트 3 강의가 될 텐데, 파트 3 강의에서는 MS 엑셀을 이용해서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 변환하는, 분석하기 좋게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주차 강의의 두 번째 섹션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